신경 끄기의 기술. 마크 맨슨. 뉴욕타임즈, CNN, 타임, 포브스, 월스트리트 저널, 수많은 언론이 주목하는 미국 최고의 인플루언서. 아마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15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57주 연속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전염성 정신병을 앓고 있다. 한 번 걸리면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조금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한다.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믿고 만다. 무슨 헛소리인가 싶겠지만 단언컨대 이것은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다. 요점은 정말 대단한 일에는 겉으로 드러나든 아니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일에 신경을 쓰는 게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천박함과 허세가 몸에 배기 십상이며 행복과 만족이라는 신기루를 줬는데 평생을 바칠 수도 있다. 이봐, 진정해.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인간의 강점이다. 지구상에서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은 극소수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생각에 관해 생각하는 호사를 누린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에서 마일리 사이러스의 영상을 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내가 얼마나 미친놈인지에 관해 생각할 수 있다. 아, 의식의 신비란. 운동을 즐기는 사람은 멋진 몸을 갖고 워커홀릭은 초고속 승진을 하며 고된 연습을 견딘 아티스트는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한다. 당신이 선택한 고통이 당신을 만든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면 곤란한 질문을 자신에게 해야 한다. 내 경험에 의하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답일수록 참일 가능성이 크다. 자기인식의 첫 단계는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난 이럴 때 행복해. 난 이럴 때 슬퍼. 난 이럴 때 희망을 느껴. 와 같은 종류의 인식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자기 인식에도 젬병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자기인식 양파의 두 번째 층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왜 느끼는지 묻는 능력이다. 하지만 자기인식 양파에는 더 깊은 층이 있다. 눈물로 가득한 이 세 번째 층은 바로 개인의 가치관이다. 나는 왜 이것을 성공 또는 실패로 간주할까? 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지? 난 자신과 주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걸까? 세 번째 층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노력해야 간신히 닿을 수 있다. 하지만 가치관이 우리 문제의 본질을 규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삶의 질을 규정하므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자기계발 도사들 또한 이러한 자기인식의 깊은 단계를 무시한다. 가치관을 다루는 중요한 질문을 외면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애초에 왜 부자가 되고픈 욕구를 느낄까?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나름의 기준은 무엇일까? 벤틀리를 몰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가치가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근본 원인은 아닐까? 같은 질문들 말이다. 색다른 조언들 대부분이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얄팍한 수법일 뿐 장기적으로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가치관과 그 가치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치관에 따라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한다. 어떤 가치와 기준은 다른 것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적절한 쾌락은 사는데 필수적이지만 쾌락에는 충분함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쾌락은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가치와 기준을 바로 세우면 그 결과로 쾌락이 따라올 것이다. 물질적 성공을 과대평가하면 정직, 비폭력, 연민과 같은 다른 가치를 상대적으로 저평가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평가하게 되면 사람이 천박해질 뿐만 아니라 천하의 몹쓸 놈이 되기 십상이다. 나는 다 안다는 식으로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은 시행착오를 통해 뭔가를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들은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타인에 공감하지 못한다. 더불어 새롭고 중요한 정보를 스스로 차단한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투쟁했던 나날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질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더 나은 가치에 신경을 써라. 진정한 의미의 자기계발이라는 건 곧 더 나은 가치를 우선하는 것이며 더 나은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더 나은 것에 신경을 써야 더 나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은 문제를 다뤄야 삶이 나아진다. 좋은 가치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사회에 이로우며 직접 통제할 수 있다. 나쁜 가치는 미신적이고 사회에 해로우며 직접 통제할 수 없다. 건전하고 좋은 가치의 예로는 정직, 혁신, 유연함, 자립, 후원, 자존감, 호기심, 너그러움, 겸손, 창조 등이 있다. 건전하고 좋은 가치는 내적으로 얻는 것이다. 창조성이나 겸손은 지금 당장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 나쁜 가치는 일반적으로 외적 사건에 의존한다. 어느 날 밤 철학자 찰스 퍼스의 강의록을 읽던 제임스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부터 1년 동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 100%내 책임이라고 믿으며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일기에 적었다. 결과는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가 됐다. 그의 저술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그는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자 철학자이자 심리학자로 평가받는다. 나는 외국을 여행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자원봉사도 했다. 그러자 점차 기분이 나아졌다.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지기로 함으로써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에게 만족하기 위한 가치를 선택한 것이다. 사귀는 사람끼리는 결국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기 마련이다. 형편없는 데 가치를 두는 사람과 그렇게 오래 만났다면 나와 내 가치는 어땠겠는가? 문제를 책임지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진정한 배움을 얻고 현실적인 발전을 이루기 때문이다. 앉아서 남을 탓해봐야 자기만 괴로울 뿐이다. 틀림없이 버림받는 일을 견뎌야 할 것이다. 살면서 맺어온 수많은 관계가 그동안 지켜온 가치관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신이 갑자기 그걸 바꿔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넌 틀렸어. 물론 나도 틀렸고. 난 매번 틀렸다. 나 자신, 친구. 당신 내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것들. 하지만 난 매일 덜 틀린 사람으로 거듭났다. 성장은 끝없는 반복 과정이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틀린 것에서 옳은 것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틀린 것에서 약간 덜 틀린 것으로 나아간다. 정설이나 이념 따위는 없다. 경험을 통해 각자 옳은 것을 찾아갈 뿐이며 경험을 통해 얻는 것조차도 어느 정도 틀릴 것이다. 매일 덜 틀린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제보다 나은 사람, 지난번보다 나은 태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뭔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존감도 올라가는 것 같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꽤 긍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도 우리가 추구하는 건 더 행복해지는 거, 편안해지는 거, 풍요로워지는 거. 저의 가치는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럴 때 조금 더 나은 사람,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 느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 인생에서 가장 힘겹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순간이 결국 인생을 결정짓고 동기를 부여하는 순간이 된다. 파티광으로 사는 방식을 포기한다는 건 그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불합리하게도 우리는 기존 지식과 믿음에 크게 좌우된다. 자기가 착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과 모순되는 상황을 피하게 된다. 자기가 요리를 잘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기회를 자꾸 찾게 된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상상하는 거예요. 만약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는 상상.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근사한 사람이라는 그런 상상. 어떤 가치관을 토대로 한 상상인데요. 그 상상이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훨씬 빠르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비법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밑절 본전이긴 한데 좋은 상상을 자주 많이 해보는 건 상상력을 자극시키니까 뇌에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상상이 기분도 좋게 하고 표정도 좋아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데도 도움이 되고 저는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붕 뜬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또 하나의 저만의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 조금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내 생각이 틀렸는지 의심해 보는 것과 실제로 내 생각이 틀린 것은 다르다. 가령 당신의 애인이 술만 먹으면 폭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그 상황에서 그가 결혼해도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해 의심을 품는 건 옳다. 내 말은 그때그때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지 자학하라는 게 아니다. 명심하라.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뜻이다. 내가 틀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기가 틀렸는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게 의미하는 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 함축하는 바가 보통은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에 대해 숙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다. 아프기 때문이다. 에이미의 오빠는 그녀의 약혼을 반대할 때 자신과의 가상 대결에 돌입했다. 물론 그는 자기가 동생을 보호하려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우리의 믿음은 자의적인 것이다. 심지어 어떤 믿음은 우리가 이미 선택한 가치와 기준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중에 만들어진다. 까놓고 얘기하자면 그는 자기의 생각이 틀렸을 가능성을 고려하기보다 차라리 동생과의 관계를 망치는 편을 택했다. 전자를 택하면 애초에 그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든 불안을 떨치는데 도움이 되었을 텐데도 말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늘 옳다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틀리고 당신이 옳을 때도 있다. 내가 보여주려는 건 평범한 현실이다. 당신과 세상이 대결하는 느낌이 든다면 실제로는 당신과 당신 자신이 대결하는 게 현실일 가능성이 크다. 이른 나이에 돈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벌어도 불행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돈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작은 실패가 모여 발전을 이룬다. 어떤 사람이 당신보다 못하다면 그건 그가 당신보다 배움의 고통을 덜 경험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진짜로 성공하려면 실패를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실패하지 않겠다는 건 성공하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는 건 엉터리 가치를 선택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모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라는 기준으로 나를 평가한다면 난 불안에 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실패가 내 행동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에 의해 100%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내 통제 밖에 있다. 따라서 나의 자존감을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맡기는 꼴이 된다. 반면에 사회생활을 개선하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와 무관하게 타인과의 좋은 관계라는 내 가치에 충실하게 살 수 있다. 이 경우에 내 자존감은 나 자신의 행동과 행복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본 것처럼 엉터리 가치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구체적이고 외적인 목표를 포함한다. 이런 목표를 좇다 보면 엄청난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목표는 설령 성취한다 할지라도 남는 건 공허와 허탈 뿐인데 일단 달성하고 나면 더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세속적 성공이라는 가치의 기준을 비싼 집과 멋진 차를 구입하기로 정한다면 그리고 그걸 위해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다면 그걸 달성하자마자 당신의 기준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 이런 목표가 우리 삶에 제공할 수 있는 행복의 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요,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로는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만나는 거. 그래서 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친구를 만나서 소통하는 게 어르신들의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얕은 인간관계도 어릴 때는 중요했지만
깊고 질적으로 좋은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또 하나의 우리 삶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심 없는 인간관계라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바인데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사색하고 성찰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저 스스로가 먼저 사심 없이 누군가를 신뢰하고 대하는 그런 소통하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얻어지긴 마련이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해보려고요. 저의 꿈입니다.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선택하라. 그리고 견디라. 한 여성은 제 손으로 자식을 밀어내는 일은 죽기보다 두려웠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다. 독립하라는 말을 어떻게 하죠? 밖에서 보면 답은 간단하다. 닥치고 그냥 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고통이다. 문제는 내 감정이 내 현실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랑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사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질문했다. 어떻게 하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 수 있을까? 느낌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탓에 나는 머릿속 세상 밖으로 나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었다. 사람들은 고통이나 분노, 슬픔을 느끼면 만사를 제쳐두고 그런 느낌을 마비시키는 데 몰두한다. 이들의 목표는 얼른 좋은 기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물질적인 수단을 동원하거나 자신을 속이거나 엉터리 가치관으로 돌아가서라도 말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자신이 선택한 고통을 견디는 법이다. 새로운 가치관을 선택하는 건 새로운 고통을 자신의 삶에 들여오는 것이다. 그 고통을 즐기고 음미하라. 삶은 무지와 행위로 이루어진다. 모든 삶이 그렇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고백. 생존자의 상당수가 전쟁 기간에 괴롭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긴 했지만 그 경험 덕에 현재 더 책임감 있고 더 나은 사람이, 심지어 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다. 일부 생존자는 전쟁의 상처를 발판 삼아 자신을 더 긍정적이고 강한 사람으로 탈바꿈시켰다. 많은 사람이 절제절명의 위기에 몰렸을 때 오히려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해준다. 고통을 부정하는 건 곧 자신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뼈와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정신력, 자존감, 공감 능력이 강해져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사람은 보통 최악의 순간을 경험한 뒤에야 인생을 보는 관점이 확 바뀐다. 고통을 숨기기 위해 쾌락을 쫓는다면, 허세와 망상에 가까운 긍정적 사고에 집착한다면, 잡다한 물질이나 활동에 탐닉한다면 실제로 변화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결코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로 새 출발하는 첫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포가 엄습했다. 노트북 앞에 앉은 나는 내 모든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결과가 오로지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공부하는 게 모두 내 몫이었다. 모든 게 내 손에 달려 있었다. 당시 수학 선생님은 종종 이런 말을 했다. 문제가 안 풀릴 때는 가만히 앉아서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일단 애를 써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일단 무작정 애를 쓰다 보면 결국엔 머릿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야.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 그러면 답을 얻게 될 테니. 이 교훈을 깊이 이해하는 데는 거의 8년이 걸리긴 했다. 단계 반응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히 반복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자극, 동기, 행동, 자극, 동기, 행동, 무한 반복. 동기가 부족해서 인생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뭔가를 하라. 뭐라도 말이다. 작가 팀 페리스는 70편이 넘는 소설을 쓴 소설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작품을 쓰면서 영감과 동기를 잃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소설가는 이렇게 답했다. 전 하루에 쓰레기 같은 단어 200개를 쓰죠. 그게 전부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보고 결과가 어떤지 보라. 때로는 그렇게만 해도 눈덩이를 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행동만으로도 계속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신이 정신적 자극의 동기가 될 수 있으며 동기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행동은 언제나 손이 닿는 곳에 있다.
그저 뭐라도 하는 걸 성공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면 실패조차도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무엇을 거부할지 선택하라. 그것이 너다.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려면 나머지 가치들을 거부해야 한다.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는다면 아예 정체성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솔직함은 인간의 본능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불건전한 이유. 세상에는 건전한 사랑이 있고 불건전한 사랑이 있다.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즉 누가 무엇에 책임이 있는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행동을 왜 하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절대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없다. 허세꾼들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건 자신을 끊임없이 피해자로 꾸미다 보면 결국엔 누군가 나타나 자기를 구원하고 그토록 원하던 사랑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치명적 관계의 음과 양이 바로 피해자와 구원자다. 주목받기 위해 불을 지르는 사람과 주목받기 위해 불을 끄는 사람 말이다. 피해자는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문제가 그만큼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면 자신이 갈망하는 관심과 애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건 이들의 의도는 이기적이고 조건적이며 자기 파괴적이다. 자기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상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구원자가 피해자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네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지 마. 네 문제는 네가 책임져야 돼. 삐딱하게 들리겠지만 이처럼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도록 돕는 게 진짜 사랑이다. 하지만 피해자와 구원자는 감정적 쾌락을 얻기 위해 서로를 이용한다. 경계가 분명한 사람들은 짜증이나 논쟁, 상처받기를 겁내지 않는다. 경계가 흐릿한 사람은 이런 걸 두려워하고 언제나 롤러코스터를 타는 감정 기복에 따라 행동한다. 경계가 뚜렷한 사람들은 두 사람이 서로 100% 일치하거나 상대의 욕구를 전부 충족하기를 바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안다. 이들은 건전한 관계란 서로 감정을 조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의 성장과 문제 해결을 돕는 관계라는 걸 안다.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건 그들에게는 관계보다 중요한 뭔가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요새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나 봐. 술김에 그런 거야. 와 같은 뻔한 대사를 읊는다면 그는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인 깊은 자기 인식을 결여한 사람인 것이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 필요한 기술. 몰입하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목표에 집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대단한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 하지만 황금이 묻혀있는 곳은 깊다. 뭔가에 끊임없이 몰입해 깊이 파고들어 그걸 캐내야 한다. 관계, 직업, 훌륭한 생활 방식을 만들기를 비롯한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다. 인생 최악의 순간에 찾아온 깨달음. 친구 조 씨는 대략 이렇게 말했다. 지금 네가 내 죽음에 신경 쓸 때니 넌 여전히 사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떤 것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다. 어차피 언젠가 죽을 거라면 두려움이나 민망함, 수치심 따위에 굴복할 이유가 없다. 죽음을 늘 의식하지 않는다면 하찮은 것이 중요해 보이고 중요한 것이 하찮게 보일 것이다. 죽음은 다른 모든 가치와 결정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죽음을 마음 편히 받아들일 유일한 길은 자신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로 여기는 것이다. 너 자신보다 대단한 것에 신경을 써라.
허세는 우리로부터 이것을 앗아간다. 허세의 중력은 모든 주의를 자아 쪽으로 끌어당긴다. 그 결과 우리는 내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내가 세상의 모든 부당함을 몸소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 어떤 누구보다 위대해질 바로 그 사람이라고 느끼게 한다. 허세는 매혹적이지만 우리를 고립시킨다. 허세에 빠지면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흥분이 내면으로 향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경험하는 모든 사건에 내 생각과 편견을 반영하게 된다. 정신의 독이다. 현대인의 정신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온갖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것들에 시달린다.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저버린 채 사회가 자기 기분과 감정을 맞춰주길 바란다. 당신은 이미 대단하다. 당신이 대단한 건 끝없는 혼란과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신경을 끌지를 계속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을 살아가며 나름의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이미 당신을 아름답고 성공적이며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까지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이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이 책을 안 읽었었거든요. 그냥 표지와 제목을 봤을 때 그냥 뭔가 예측이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베스트셀러였고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역시 읽어봐야 돼. 혼자 제목만 보고 예측했었는데 읽어보니까 훨씬 흥미로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이요. 좋은 내용들이 참 많죠. 그리고 저와 일치하는 생각들이 나타날 때는 공감도 되고 재미가 있어요. 근데 실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되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부족하죠. 아는 내용이고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다양한 작가와 다른 책들을 통해서 읽어보면 페이지도 술술 잘 넘어가고 또 그랬구나 리마인드 한번 하면 또 실천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좀 상상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상상, 희망찬 상상, 성장하는 상상. 그 좋은 에너지가 제 주위에 있는 귀한 분들에게도 전달되는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에너지, 좋은 생각, 좋은 상상을 나누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경 끄기의 기술이었습니다.